게임 공유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걸로 들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채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친구 요청 메시지 되게 많다. 부사 괜찮은 사람부터 친구 추가하고. 와, 이 그림 드로잉 예술이다. 대사도 탄탄하고. 우와, 얘네 게임 잘하나 봐요. 친구 하자는데요? 저는 놀 친구도 없는데 부모님이 게임도 못하게 하고 정말 너무 재미없어요. 이 친구는 게임 잘하나 봐요. 부럽네요. 저는 만화 그리는 거 말고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타블렛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림 그릴 때 좀 편하거든요. 참 부럽다. 와, 아이템 준대요. 이거 게임에서 얻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게임 잘하는 친구 있으니 좋다. 어쩌죠? 제 사진 정도는 보내도 되겠죠? 아이템도 준다고 하니까 영상통화는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해주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아네. 아이템을 너한테 왜 주냐. 빨리 사진이나 넘기고 프로그램 깔아라.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멋있는 줄 아네. 그래 사진 보내봐. 넌 이미 걸렸어.
처음엔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하니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말도 잘 통하고 진짜 친구 같았어요. 저를 약간 좀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좀 누나 생긴 느낌이 들었어요. 복근 보여달라고 할 때는 좀 민망했는데 그래도 복근 정도는 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안 보여주면 좀 그 누나가 서운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간만에 놀 친구도 생겼는데 아이템도 준다니까 망설이긴 했지만 사진도 보내고 프로그램도 깔았죠. 공부하기 힘들지? 밥은 먹었어? 부모님이랑 싸웠어? 내가 뭐라도 도와줄까? 기프티콘 줄게. 용돈 줄게. 우리 개인 채팅방으로 옮길까? 영상 채팅할래? 밖에서 만나자. 보고 싶다.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내 말은 들어야지. 내 말 안 들으면 지금까지 나랑 한 이야기 너희 부모님께 다 말한다. 너 사진 인터넷에 퍼뜨릴 거야. 와, 진짜 소름 돋는데요? 그러면은 그분이 제 개인정보를 아시는 거죠? 그럼 협박당하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이나 정보도 제가 보낸 거잖아요. 제 잘못인 거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자꾸 오프라인으로 만나자고 해서 채팅방 나가고 계정 탈퇴했더니 좀 홀가분해졌어요. 화면 캡처해서 경찰서에 보여드렸더니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난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거든? 근데 혼날 줄 알았는데 마음고생 심했지?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 SNS에 내 영상이 퍼졌을 때 머리 아팠는데 나라에서 해당 영상에서 삭제하고 법률 지원도 해준다고 하더라고.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접속을 하는 시간이 늘면서 성범죄에도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는 모두 출근하고 코로나19로 혼자 집에 있던 11살 A양은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과 친해졌습니다. 이후 얼굴 사진을 시작으로 협박과 함께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한 남성. 잡고 보니 A양 또래의 중학생이었습니다. 13살 B양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남성 2명과 대화하다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는 제안에 넘어가 노출 사진을 보낸 후 사진 유포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10대 중학생과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도 어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지원 서비스 상담 실적을 보면 피해 지원 초기 74건이던 미성년 피해자는 이후 3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없던 13세 미만 피해자가 10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주로 이제 온라인 개학조로 변화되면서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온라인 범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 측면이.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과 카카오톡 익명 신고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가 접수되면 증거 수집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4개의 어플을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로 팀원 2명이 5일간 하루에 9시간씩 채팅을 했습니다.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무려 80%가 상관없다. 일부는 오히려 좋다라고. 5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화들을 하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되게 더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하게 성을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그냥 아무 의사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내. 10대 청소년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거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가치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상당히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된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보고서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을 판결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매수 범죄에 관련해서 70%가 넘는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을 통해서 성매수자를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랜덤 채팅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성매수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 팀에서 랜덤 채팅을 해봤죠. 특별하게는 4개의 어플을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로 팀원 2명이 5일간 하루에 9시간씩 채팅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를테면은 성매수자의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상들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성별의 분포는 어떻게 되고 연령,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그 평균 연령이 만 14.5세, 그러니까 만 15세인 거죠.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16살이다 보니까 16살 여중생으로 저희가 프로필을 설정해서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켓에다가 채팅, 랜덤 채팅이라고 검색하면은 상당히 많은 한 200여 개에 가까운 랜덤 채팅 어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다운받아서 들어가면은 추가적인 뭐 성인 인증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필을 설정해서 바로 랜덤 채팅을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익명성에 가려지는 거죠. 뭐 나이대도 자기가 설정할 수 있고 성별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런 성매수를 하려는 뭐 일종의 업소들도 랜덤 채팅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그러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확 낮춰진 상태에서 성매수 의사를 되게 거리낌 없이 밝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5일 동안 그렇게 채팅을 했는데 대화를 1034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노골적으로 성매수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265명이었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 300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저희는 5일 만에 200명이 넘는 265명을 만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빙산의 일각인 건지 그 실제적인 그 성매수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게 5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수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되게 더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팀원 남성 둘이서 여중생을 가장하고 랜덤 채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하게 성을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265명뿐만 아니라 이를테면은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건데 나는 성적인 만남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성적인 목적의 대화, 뭐 이를테면 자신의
되게 좀 더럽지만 성기 사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히 음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음란 만남, 음란 대화까지 포함하면은 6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음란한 목적을 가지고 16살 여중생에게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265명에게는 먼저 미성년자인 사실을 밝혔거든요. 성매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무려 80%가 상관없다. 일부는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학생이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루밍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예 거절 의사를 저희가 밝히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나는 성매수를 하고 싶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혹은 돈을 더 주겠다.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니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성매수를 하려는 일종의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그 대화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사실상 아직 말 그대로 성인이 아닌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지금 성립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고 성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인데 랜덤 채팅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내용이 다 그런 음란한 관련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금액까지도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성판단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한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성매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되게 여러 사람들이 끼게 됩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가 쉽다라는 걸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로 돈을 벌어볼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처음에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게 말 그대로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10대 청소년들을 노려서 일종의 자신들의 성산업에 이용하려는 일종의 포주라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 어리구나. 내가 다 소개해 줄 테니까 너 원하는 거 한번 해볼래? 너 쉽게 돈 벌 수 있어. 알바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해.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조율해 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민단체를 통해서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필 편지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를 하더라고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은 호기심이었는데 말 그대로 자신이 공장이 된 것처럼 하루하루 핍박받고 자신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야 되는 되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아픔을 호소하고 정신적으로도 아픔을 호소해서 거기에 또 밝혀져 있는 걸 보면은 되게 정신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상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1대1 만남으로 성매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성을 판매하는 일종의 그런 산업에 착취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을 협박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도망가면 추적해서 다시 협박했습니다.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청소년들을 협박해서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영선 기자, 어떤 사건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선 그 일당이 10명이 넘는데요. 네. 이 중에 주범격이 한 4명이 됩니다. 네, 이들이 이 10대 청소년들을 어떻게 유인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네. 먼저 한 사람이 그 랜덤 채팅 앱이라고 하죠. 네.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여기를 이용해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성사되면 네. 이 장소를 다른 일당들이 와서 급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그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이 10대 청소년들을 협박을 하고 또 유인을 하고 회유를 해서 이렇게 한 6명 정도를 모집을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또 지적장애 여성까지 1명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7명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감금을 해두고 3개월간 256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시켜서 이 성매매 대금의 3분의 1 정도를 또 갈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나머지 10명에게는 3년 6개월부터 최고 18년까지 선고가 됐고요. 또 재판부의 그 발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가해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청소년 성매매는 그 자체로 착취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조금 전에 김영선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어떻게 보자면 정말 진일보한 바람직한 판결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18년이라는 중형을 청소년 성매매 강요 일당들에게 내린 것, 그 취지와 배경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말이 성매매지 성폭력 희생자들이죠. 본인들이 이걸 원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강요된 상태에서 협박에 못 이겨서 이런 행동들을 반복했던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성착취에 대해서 엄단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나가서 중간 과정에서 아까 이제 앵커께서 잠깐 진적을 하신 것처럼 N번방 사태랑 다를 게 없어요.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법원 자체가 이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찌 보면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도 몰랐었다. 과거에 몰랐었다. 과거에 몰랐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처벌했다는 부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양형 기준 자체를 굉장히 올렸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뒤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 발생했던 그 사건 피해자들의 희생을 딛고서 이런 새로운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 본인이 숨어요? 숨어야 될 사람은 가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이 숨는 게 아니라 성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알려야 돼요. 저는 10대 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입니다. 아이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일상들을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거를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접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아이들은 뭐 계속 말 걸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그 무작위 해제되는 거예요.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사진을 보내보세요. 본인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라고 이제 사칭해가지고 누군가가 너의 신체 사진을 올려놓은 거를 경찰에 신고했다. 빼내줄 테니까 나한테 너의 신상 정보를 줘. 또는 사진을 보내줘. 굉장히 다양한 수법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수위를 올리거든요. 이건 사실은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스피싱처럼 정확하게 저 사람의 어떤 심리를 딱 꿰뚫고 가갖고 이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이버 상황, 익명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동 청소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은 그거는 성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보내면 안 돼요. 사진을 내가 아무 생각 없고 보냈는데 돌변을 했다. 그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절대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딱 경찰한테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유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으려고 사진을 더 보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유포돼요. 이게 한 장일 때 지우는 거하고 10장일 때 지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유포가 되더라도 지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거절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전문기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경찰들도 전문기관이 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같은 기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들만 50명이 넘어요. 법률 전문가들이 1대1로 매칭이 될 거예요. 심리상담도 받게 되고 신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다 저희하고 같이 가서 본인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물들이 확보가 될 거예요. 저 상대방이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지능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린 집단이야. 그리고 우리는 노하우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네가 조심했어 봐. 네가 왜 사진을 줘. 이게 스스로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네 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의식들 있죠. 분위기.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애들 데리고. 대부분은 자식들 탓을 해요. 이 아이가 노출에 대한 욕구가 커서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런 SNS나 이런 부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지 모르니까 공개할 수 없는 사진에 대해서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책임이야. 네가 그거 왜 올렸어? 네가 그러니까 그거 당해도 싸지. 이러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 호기심이 높고 이성과 만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고 싶은 욕구들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 잘못이 아니에요. 그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용하는 게 문제죠. 우리는 성범죄를 당했을 때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순간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그 순간을 지나쳐 보내곤 하죠. 그들은 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걸까요? 우리는 다양한 집단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피해 사실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일상이 깨지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다툼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현실적 우려에 가로막혀 피해 사실을 밝히길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된 상처는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채 뒤늦게 밖으로 골마 터져나오고 말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여러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해자를 향한 근거 없는 의심과 비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말이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뿐만 아니라 수많은 2차 피해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의심과 비난이 아닌 피해자의 용기가 좌절되지 않도록 당신의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세요. 최근 단체 대화방 및 N번방 사건을 필두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B씨. B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그 피해를 겪고 휴대폰 알람에 깜짝깜짝 놀라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뭐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복잡한 심정이 좀 들어요. 쇼핑몰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서 지원했어요. 프로필 사진이랑 주소를 달라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그게 속임수였던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서 제 정보들을 가지고 협박하는데 당황스럽고
너무 불안했어요. 그만하라고 해도 갈수록 심해졌어요. 제 정보를 지워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걸로 다시 협박하는 거죠. 제 집 주소도 아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가해자들이 제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면 평생 남으니까 너무 걱정됐어요. 근데 전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건 더 무서웠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거든요. 끝날 것 같지 않던 고통 속에서 B씨가 대화방을 나오게 된 건 B씨의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그거 아니야? 디지털 성범죄? 결국 친구한테 털어놨는데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방에서 나올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고를 마음먹었지만 B씨는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애들이 쳐다볼 때마다 다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게시물을 본 한 친구가 선생님께 이거 디지털 성범죄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하더라고요. B씨의 부모님은 사건이 커지기 전에 아이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모두 본인들의 탓인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B씨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가해자들한테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냥 장난이고 호기심이었대요. 성착취가 일어나는 메시지방의 참여자들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 호기심이었다, 몰랐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기만 한 사람은 봐줘야 한다고 하는데 보는 것도 범죄인 거 모르냐고 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학생 B씨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아무렇지 않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고 떠드는 행복한 학교 생활 말이죠.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란 점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입장과 마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감과 실천은 피해자를 일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 정도로는 내 개인정보를 알 수 없을 거야. SNS에 올라온 학교 생활 사진, 일상 사진으로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통해 SNS를 통한 피싱, 성착취에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친구하자거나 네가 마음에 든다는 채팅이나 쪽지 받아본 적 있나요? 이렇게 채팅을 통해 친해진 친구가 나의 개인정보 혹은 몸사진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눈여겨봐야 한답니다. SNS에서 만난 친구, 이 친구가 아니라고? SNS에서 만난 친구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대요. 예를 들면 10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거나 같은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성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친구로 접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해킹된 계정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요.
스스로 올린 몸사진을 빌미 삼아 누군가가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올린 성적인 사진을 빌미 삼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경찰 신고 없이 무료 지원하고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2교시는 우리 반 단톡방 에티켓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과 공유. 친구 사이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친구뿐 아니라 가족의 사진이라 해도 동의 없는 촬영, 공유는 범죄라는 것 잘 알고 있죠? 네.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사진 합성과 합성 사진을 이용한 성희롱, 모욕은 명백한 범죄랍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사진을 이용한 성희롱, 외모 품평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면 이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야.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야. 라고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말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번엔 커플 사이에서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귀는 친구가 원치 않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자고 강요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강요하지 않아요. 또 촬영에 동의했어도 허락 없이 유포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사귀던 사이의 촬영물을 부모님이나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받은 사실만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4교시에는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친구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의 피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지 말고 정보를 알려요. 또 친구가 자기 잘못 때문이라며 자책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알려줘요.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모두 잘 알고 있군요. 맞아요.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 영상물 삭제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모든 지원 과정은 비공개로 부모님 동의, 경찰 신고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담이나 신고, 용기가 나지 않는데 어쩌죠? 본인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형제 자매의 연락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인터넷 게시판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제 몸을 찍은 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촬영물을 무료 삭제 지원해드리니 걱정 말고 연락해요. 또한 단톡방, SNS 계정, 피해 촬영물은 지우지 말고 연락해요. 제 일상 사진을 이용해 성희롱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합성 사진으로 성적 모욕하는 경우도 범죄이므로 무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피해 촬영물을 유포할까봐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직 촬영물이 퍼지기 전이라도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대한 상담,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촬영물을 올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유포하겠다는 협박, 시키는 대로 하면 촬영물을 지워주겠다고 하는 회유 방식은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바로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주세요.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1388. 꼭 기억해요. 피해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성 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성매매란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숙소를 제공한다든지 PC방 요금을 내준다든지 음식을 사준다든지와 같이 굳이 돈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거래를 약속하고 성행위를 할 경우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에이즈와 같은 성전파 질환에 이완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왜 성행위를 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돈을 가지고 있는 성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필요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쾌락을 얻는 성매매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를 인권이 무너진 차별의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품화되어 가치가 매겨지고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남녀를 떠나 우리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왜 성적인 공감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남이 아닌 내가 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 존중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상호 존중하기 위해선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고민이 생겼을 땐 믿을 만한 어른과 의논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가정 문제, 성적, 진로, 연애, 친구관계 등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위기의 순간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민이 생겼을 땐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을 만한 어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봉원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우리 봉원중 선생님들은 항상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